길이 있는 풍경. 이어도 문학관 8. 길이 있는 풍경. 나는 밭 가운데 너비바위에 앉아 있었다. 아침 시선은 고추태 하나에 꽂혀 있었다. 외톨이처럼 뽕나무 가지 버팀목이 없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고추대가 휘청거렸다. 또 한 마리가 날아왔다. 고추대가 드디어 꼬꾸라졌다. 새는 약속처럼 한꺼번에 떠났다. 고추나무는 끝끝내 일어서지 못했다. 그러한 밭에서 걸어나온 길로 살벌한 평화처럼 젖은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예, 제 길이 있는 풍경과 밤하늘은 반란이다는 자주 같이 거론되는 시입니다. 198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입상작품이 때 같이 입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사실은 우리들의 고향이라는 연작시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묶으면서 시 한 편 한 편에 좀 더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들의 고향이라는 타이틀은 빼고 한 편 한 편에 집중하기 위해서 길이 있는 풍경을 따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사평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사평. 두 심사위원은 별다른 이견 없이 배진성 씨를 당선 시인으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는 2권 정도의 시집이 될 만한 작품을 투고하였다. 오히려 어려움은 이 많은 작품 가운데 어느 것을 당선작으로 하느냐 하는 데 있었다. 결국 길 있는 풍경과 밤하늘은 반란이다 두 편을 골랐지만 이 선정은 필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자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는 것은 배진성 씨의 작품이 많은 작품 수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의 시는 오늘의 범람하고 몽롱하고 막연한 서정시나 비분관계의 시의 언어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탄탄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의 시가 오늘의 현실, 있는 그대로 현실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서정이나 판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느낌과 판단에도
흐릿함이 있고 탄탄함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수가 많은 만큼 또 고른 수준의 것인 만큼 그의 시가 믿을 만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수준의 한계가 이미 다 드러나 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수준이 가장 바람직한 폭과 깊이, 무엇보다도 오늘의 수다스러운 시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상의 표현의 압축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심사평에서 저는 맨 뒷부분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준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 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준이 가장 바람직한 폭과 깊이, 무엇보다도 오늘의 수다스러운 시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상과 표현의 압축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 또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수다스러움을 걷어내고 시상의 압축과 표현에 도달하려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쓴 짧은 시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끝에 서 있는 길. 길 끝에서는 언제나 또다시 길이 열린다. 길을 찾아가는 길. 나는 언제나 그렇게 길이 있으면 길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희망은 늘 그렇게 있다. 사람의 고향. 당신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향이 바로 당신 가슴에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무덤입니다. 아직은 따뜻한 나의 무덤입니다. 어쩌면 길이 있는 풍경과 어울리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추밭에 있는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도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고추밭에 있는 허수아비가 인상 깊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저의 심장을 생각하곤 합니다. 심장에 대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며칠 전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2명 떠나갔다. 나보다 어린 2 사람이 같은 날 저 먼 길로 떠났다. 사람의 운명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은 법원에 다니던 공무원이었고 한 사람은 비닐하우스에서 망고 농장을 하던 농부였다. 한 사람은 보름 이상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다가 떠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망고 농장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떠났다. 한 사람은 바이러스 감염을 모르고 뒤늦게 병원에 찾아갔으나 이미 늦어서 죽었고 또 한 사람은 같은 망고 농장을 하는 이웃과 며칠을 다투다가 우울증이 생겨 아침 일찍 자신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제주도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귀양풀이를 한다고 한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나 젊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귀양풀이를 한다고 한다. 전라도에서 하는 씻긴굿과 비슷한 굿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굿으로 경상도 지방의 오굿굿, 경기도 지방의 진옥이굿, 함경도 지방의 망목이굿 등과 같은 성격의 굿이다. 학술적으로는 이를 통틀어 사령제라고 한다. 그러나 같은 사령제라 하여도 실제로 하는 방법은 다르다. 제주도에서 하는 귀양풀이는 주로 장례 당일날 한다. 주로 망자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는 요즘에는 이웃집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당집에서 하기도 한다. 가신 망자 넋을 달래고 원한을 풀어주는 굿이다. 그러니까 귀양풀이는 제주 무속식 장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지방에서 하는 귀양풀이는 장례식을 마친 후 신방 즉 무당을 빌어서 망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잘 보내도록 굿을 하는 무속 의례이다. 신방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3명이 함께 와서 하는 경우가 많다. 신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체적인 굿을 이끌어가고 벅수라고 하는 남자 무당은 주로 북을 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살님은 망자로 빙의되어 망자를 대신하여 망자 속마음을 들려주는 경우가 많다. 비용은 신방 청하는 데 최소 200만원 정도 그 외에 과하게 인정을 걸어야 하고 저승 12문에는 걸음걸음마다 돈을 깔아야 하므로 최소 100만원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귀양풀이를 하면 친척들과 동네 안악들도 찾아오는데 각자 인정 즉 돈을 들고 와서 여건에 맞게 인정을 걸고 신방은 그에 맞게 한마디씩 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올해 무슨 띠는 무엇을 조심하라 등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다. 아무튼 여상주는 미리 신방을 예약해 두었다가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신방을 불러 귀양풀이를 한다. 남성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여성은 주도적 역할을 한다. 몇 차례 귀양풀이를 경험해 왔는데 신방은 가족들이 스스로 풀어놓은 이야기를 망자를 빙의한 듯 다시 전해주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의 스스로 위로를 얻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누가 신방을 불렀느냐에 따라 신방의 멘트가 달라진다. 신방은 자신을 부른 사람 위주로 말을 전하게 된다. 제인은 사자상, 차사상, 영계상, 문전상, 공지상 등 제상을 차리고 신방이 북, 장구, 요령 등 악기를 치는 소미의 도움을 받아 굿을 진행한다. 절차는 초감제, 천지개벽부터 시작하여 국의 지리적 해설과 굿하는 날짜를 노래하고 무슨 연유로 굿을 하게 되었는지 아뢰고 신이 하강하도록 문을 연다. 신을 모셨기에 재물을 권하는 공연을 하고 차사 본풀이를 노래한다. 차사 본풀이 내용은 이승의 강림이라는 사령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되는 연유로 강림은 그 용기를 인정받아 저승사자가 되었다는 줄거리인데 흥미진진하다. 아, 강림이
저승사자가 되기까지는 현명한 조강지처의 역할이 크다. 귀양풀이 절차에서 모든 상주들이 기대하는 건 신방이 죽은 영혼을 빙의하여 망자가 차마 못한 말을 전하는 영계울림이다. 신방은 망자를 빙의한 듯 울면서 근친들에게 부탁의 말을 구하고 근친들은 망인이 소망하는 바를 모두 들어준다고 하면 망인은 고이 저승으로 돌아가고 모셨던 신들을 다 돌려보내면 귀양풀이가 끝난다. 영험한 신방은 망자의 마음을 근친들에게 잘 전하여 근친들은 많은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한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들은 나 자신을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참 많이 미안하다. 나의 몸에게 미안하고 특히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심장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비빔밥과 볶음밥을 좋아하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어쩌면 전생에 그릇이 하나밖에 없었던 탁발승이었거나 거지가 아니었을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기계판막이 삽입되고 항응고제를 먹기 시작하면서 내 몸과 내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음을 느낀다. 나는 이제 겨울이 아니어도 내복을 입어야만 한다. 제가 자주 산책하는 산책길에는 이런 모래밭이 있고 모래에 하트 모양을 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로도 하고 이렇게 조개 껍데기로 하고 많은 추억을 새기고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인공심장 판막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인공 판막 수술 후에 항응고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심장 판막 수술 후에 첫 번째 주의사항이 청국장을 먹지 말라 했다. 내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왜 먹지 말라는 것일까? 몸에 좋다는 청국장을 왜 먹지 말라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참 궁금했지만 시원스럽게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장병철 교수님의 글을 만났다. 2014년 심장소식 여름호에 발표한 인공심장 판막 수술 후 항응고 치료라는 글을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다. 네, 이게 바로 금속 기계 판막입니다. 왼쪽 두 개가 기계 판막이고 오른쪽 하나가 조직 판막입니다. 기계 판막을 확대하면 이건 판막이 닫혔을 때 모습입니다. 이것은 소 심낭으로 만든 조직 판막이고 이것은 역시 기계 판막입니다. 주로 돼지 판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소의 심장막을 이용해서 만든 판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조직 판막인데 우리 인간의 판막과 거의 비슷한 판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계 판막에 혈전이 생긴 모습입니다. 이렇게 혈전이 생기면 뇌졸중으로 죽을 확률이 많아서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혈액이 너무 묽으면 지혈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 판막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외과 교수 장병철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래 개발된 기계 인공 판막의 수명이 좋아지고 1990년대 이후 항응고 치료법의 발전으로 20년 이상의 기대 수명이 예상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기계 판막을 권장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기계 판막으로 치환 수술을 받고 건강히 살고 있다. 기계 인공 판막은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판막 치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인공 판막에 혈전증, 피딱지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잘 복용해야 하며 아울러 항응고 치료의 합병증은 출혈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항응고의 목적은 치환된 인공 판막 주위나 심장 내에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혈액 응고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피를 묽게 한다고 그런 역할을 한다. 항응고 치료란 우리 몸속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되며 이를 출혈이라 한다. 출혈에는 멍이 드는 것 정도에서 멈추는 약한 출혈도 있지만 출혈이 심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혈관은 항상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손상되는 경우 손상된 혈관에 혈액이 응고되면서 출혈이 멈추게 된다. 즉 혈액 내에는 혈전, 피딱지를 만드는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있어서 혈관이 손상되면 혈전이 생겨 손상된 혈관을 막아 출혈을 멈추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즉 혈액이 혈관 손상으로 인해 혈관 밖으로 나오면 혈전을 만들어 출혈을 멈추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혈액 내에 인공 심장 판막이 들어가면 인공 판막에 혈전이 만들어지는 혈액 응고 현상이 진행된다. 따라서 인공 심장 판막으로 심장 판막 치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인공 판막에 혈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한다. 이를 항응고 치료라 한다. 와파린을 복용하지 않아 인공 판막에 혈전이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항응고 치료에 사용하는 약은 인공 심장 판막 치환 수술 후 항응고 치료제로 와파린을 이미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 비록 오래된 약이지만 아직은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없어 매우 중요한 약이다. 항응고 치료를 하기 위한 약으로는 와파린과 같이 혈액이 응고되는 데 필요한 혈액 응고인자 형성을 억제하는 약과 최근 심방쉐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권장되는 항트롬빈제제가 있다. 흔히 아스피린도 피가 묽어지는 약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심장 동맥협착 등 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에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스피린은 혈소판을 억제하여 혈전을 예방하는 약으로 혈액 응고 현상을 억제하는 와파린과는 근본적으로 치료 용도가 다르다. 심장 판막 질환에 사용되는 항응고 치료약은 와파린만 권장되며 간혹 와파린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경우 아스피린을 추가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와파린의 작용. 와파린은 간장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응고 현상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항응고 치료는 복용하는 와파린의 양도 중요하지만 섭취하는 음식 중 비타민 K의 양도 중요하다. 또한
항응고 치료는 간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받으며 복용하는 다른 약들과도 사고 반응 작용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와파린의 용량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사람마다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유전체가 다르다. 와파린도 유전체 등 인체 내 많은 요인에 따라 작용시간이나 분해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와파린 용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또한 와파린 영향은 섭취하는 비타민 K양에 따라 달라지며 간장에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간장의 기능에 따라 와파린의 혈액응고 반응이 다르다. 따라서 사람마다 복용하는 와파린의 용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와파린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초기 1, 2일마다 혈액응고 검사를 하여 자신의 용량을 결정하며 안정되면 1, 2주마다 그리고 수술 후 2, 3개월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검사를 권장한다. 이외에도 식습관이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근래 당뇨병 환자들이 자신이 직접 혈당 검사를 하는 것과 같이 자가 검사용 기구를 이용하여 집에서 자신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자신에게 맞는 와파린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혈액응고 검사를 시행하여 적절한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혈액응고 검사란 흔히 PT 검사라고 합니다. 혈액 내 혈액응고인자 1, 2, 5, 7, 10들의 결핍 유무를 확인하거나 경구형 항응고 치료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검사법이 있다. 결과는 몇 초 프로 또는 INR로 보고하지만 검사 시약에 따른 결과 차이를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NR로 표시한다. 와파린의 용량은 정기적인 혈액응고 검사 결과에 따라 용량을 결정한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는 정상인의 INR은 일반적으로 1.0 내외이다. 반면 기계 인공 심장 판막으로 치료하는 받은 사람들은 2.0에서 3.0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 심장 판막의 위치, 즉 대동맥 판막이나 승모 판막, 치환 수술 등의 위치, 응고 정도와 합병증 정도에 따라 약간 달리 조절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혈액은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응고되는 손상된 혈관을 막아 더 이상의 출혈을 막는다. 마찬가지로 인공심장 판막과 같은 혈액 내에 이물질이 있으면 인공판막 주위에 피가 응고된다. 정상인도 몸에 가끔 멍이 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혈관이 나도 모르게 손상을 받아 조직 내에 출혈이 된 것이다. 항응고 치료 방법. 항응고 치료 목적은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인 혈전과 출혈의 합병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즉, 프로트롬빈 검사 결과 정상에 가까운 1.0에서 1.5 사이의 경우 출혈의 합병증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나 혈전성 합병증은 높아진다. 반대로 3.5에서 4.0 이상으로 높아지면 출혈성 합병증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와 같이 정상인은 INR이 1.0인데 대동맥 판막의 경우
1.8에서 2.5, 승모 판마 경우 2.0에서 3.0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동맥 판막을 기계 판막으로 교체했고 승모 판막을 성형했기 때문에 2에서 3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는 너무 지루하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항응고 치료를 하다가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문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성 합병증에는 그러니까 피가 너무 묽어서 지혈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합병증으로는 양치질할 때 또는 자고 일어난 후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묻어있다. 나도 모르게 멍이 들어있다. 눈에 핏발이 서있다. 콧비가 자주 나고 멎지 않는다. 머리가 계속 아프다. 대변이 까맣다. 또는 대변에 빨간 피가 묻어있다. 소변에 피가 나온다. 월경이 가다하다. 그 반대로 와파린을 먹지 않거나 빼먹었을 때 혹은 식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피가 너무 진해지면 혈전성 합병증이 생깁니다. 출혈성보다 혈전성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늘 와파린 복용을 꾸준히 잘 해야만 합니다. 혈전성 합병증에는 한쪽 팔이나 다리가 힘이 없어진다. 한쪽 팔이나 다리가 저린다. 갑자기 일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좁아진다. 얼굴 한쪽이 마비된다. 갑자기 어지럽고 휘청거린다. 심한 두통이 계속되고 의식이 나빠진다. 그래서 항응고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이 항상 중요시됩니다. 이 와파린 복용할 때는 특히 비타민 K가 중요한데 비타민 K에 대한 음식물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비타민 K가 함유된 음식에 주의를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여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매일 비슷한 식습관으로 비타민 K의 섭취를 비슷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고 똑같은 음식을 매일 섭취하라는 뜻은 아니다. 일상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의료진들이 이에 맞추어 약 용량을 조절하게 된다. 항응고 치료는 개인의 식습관에 맞추어 약을 조절하는 것이며 녹황색 채소에 비타민 K가 많다고 하여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항응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타민 K인데 비타민 K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양식으로 좋은 음식들인데 항응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이 비타민 K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이 와파린 용량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식습관 및 약 복용 외에는 양파즙을 내어 매일 2, 3컵씩 많이 마시는 경우 이럴 경우는 피가 묽어진다고 합니다. 메주가루를 매일 많은 양을 물에 타 마시는 경우 비타민 K가 많아 피가 뻑뻑해진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 등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감기 등으로 아스피린 등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각종 건강상 이유로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와파린 용량이 수시로 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이건 지금 이 승모판막에 기계판막을 삽입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보통 왼쪽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장은 우리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있고 이쪽이 좌심실이 특히 많이 뛰기 때문에 좌심실이 움직임에 따라서 왼쪽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호흡하는 흉곽 바로 위에 심장이 얹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승모판막이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게 대동맥판막입니다. 이게 좌심실인데 특히 우리 심장에서 좌심실이 중요한 이유가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대동맥 판막이 저 경우는 망가져서 기계판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맥 판막 옆에 있는 승모판막이 좀 손상되어서 승모판막은 기계판막으로 교체는 하지 않고 성형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승모판막을 삼천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끈 같은 게 3개가 있어서 삼천판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쪽은 2000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3000판이군요. 이게 3000판이고 이게 2000판입니다. 이게 2000판인데 2000판을 승모판막이라고 합니다. 승모판막은 스님의 모자라고 해서 옛날 고깔 모자를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승모판막이라고 합니다. 저 경우는 이렇게 왼심방에서 왼심실로 와서 왼심실에서 이렇게 나가는 데인데 이 왼심실 부분이 특히 병이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심실벽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심실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이 구멍을 막았고 또 이 승모판막까지 영향을 주어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두 판막을 교체하고 여기 두꺼워진 심실벽을 이게 절단해낸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옆에서 본 모습이고 이게 이제 빨간 게 관상동맥이고 파랗게 보인 게 관상정맥입니다. 네, 이게 좀 다르게 그린 대동맥판막은 이렇게 피가 흐르면 바로 거꾸로 닫혀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승모판막은 그러니까 승모판막을 통해서 좌심실로 와서 좌심실에 다시 이렇게 대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그리는데 이렇게 빨갛게 그려진 모습은 깨끗해진 피를 나타내는 모습이고 파랗게 그려진 모습은 오염된 피가 허파를 통해서 다시 허파에서 신선한 산소를 품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판막을 집중적으로 그린 모습인데 이렇게 크게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경우 있고 이런 모습에 2가지
이게 3,000판의 모습이고 이게 2,000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그려놓은 것인데 이게 대동맥 판막이 이렇게 생겼고 허파동맥 판막이 이렇게 허파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이 비슷하고 3,000판과 2,000판이 비슷한데 3,000판은 오른 심실 판막이고 2,000판은 왼방 심실 판막입니다. 이 부분이 좌심실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이 두꺼워진 바람에 많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게 이게 동방결절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진 벽을 잘라내면서 이쪽 신경을 같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전기 신호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좌심실에 이렇게 운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진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일반인에 비해서 심장이 많이 불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 벽이 두꺼워지는 경우는 가운데 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경우 아니면 심실 벽이 양쪽에 두꺼워지는 경우 이렇게 밑에 쪽이 두꺼워지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심실 벽이 많이 두꺼워져서 합병증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이 심장은 비후성 심근증으로 급사한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절단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이쪽이 벽이 많이 두꺼워진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두껍지 않고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특히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이 심실 공간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서 아마 급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쪽을 잘라주는데 대동맥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진 심장 근육을 잘라낸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여기는 두꺼워져 가지고 이 혈류가 이렇게 흐르지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서 피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직접 수술을 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대동맥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대동맥인데 이게 대동맥 쪽을 절개해서 이렇게 이 현미경으로 보면서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그리고 특히 나 같은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후성 심경증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는데 이렇게 보통 정상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두꺼워진 상태를 보여주는 요즘에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 자료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앓는 사람의 이렇게 실제 심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동맥 판막의 모습이고 이것은 많이 망가진 대동맥 판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심장 판막 수술을 직접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비후성 심근증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 좀 일반 사람들을 보기엔 잔인해 보일 것 같아서 아마 성인 인증을 받아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구원 포구와 고내리 포구와 가문동 포구를 산책했는데 보통 제주도 사람들은 서쪽 사람들은 서쪽으로만 다니고 동쪽 사람들은 동쪽으로만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 영역이 나눠져서 저는 주로 서쪽으로 많이 다니고 서쪽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에도 주로 서쪽 포구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 구원 포구에 보면 이게 도대뿔이라고 하는데 옛날 등대라고 합니다. 등대인데 옛날식입니다. 그 구원 포구는 아주 작은 포구인데 참 제가 사는 화순보다는 이쪽은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바다가 많이 오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도 있는데 백화현상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예, 이렇게 거북선도 있고 여기에 이게 좀 돌로 된 저수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물이 빠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백화현상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이 고내리 포구를 갔는데 옛날 정구칠 선생님 살아계실 때 이 고내리까지 달빛 밟기를 하던 그런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정구칠 선생님 고향인 가문동에서 출발해서 이 고내리 포구까지 밤에 산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배를 묶어두는 이런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작은 슈퍼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여기도 역시 모래가 조금 있어서 모래 무늬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파도 무늬를 참 좋아합니다. 파도가 왔다가 그냥 떠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떠난 모습이 눈에 보여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태우 모양도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태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태우는 보통 고기 잡는 배로 생각하는데 고기도 잡았지만 고기보다는 오히려 이 가까운 해안에서
해안에서 이렇게 해초를 건져다가 농사를 지었다는 그런 농사용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태우의 크기는 이렇게 길이가 5m 정도 되고 너비가 2m가량 되는 게 보통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은 아주 그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저기 태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닷가에는 그렇게 민물이 솟아나는 용천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용천수는 조금 물이 오염되지 않았나 생각되니, 바로 주위에 보면 이 물이 지나간 자리마다 하얗게 오염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사람이 많이 살고 호텔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바다가 조금 오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정군칠 선생님의 고향이라는 가문동 마을길을 새삼 산책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문동이라고 하는데, 가문동은 아마도 하기 1위를 가문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가문동 안길을 보니까 이 일주도로하고 많이 좀 떨어져 있어서 한적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발도 있고 그물들도 있고 이 폐가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가문동 마을에서 아주 인상 깊은 돌집을 발견했습니다. 돌을 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 올린 모습인데, 아마 성당이거나 무슨 기도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기도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인상 깊은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도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어 놓고, 위에서 보면 2층에는 전망이 좋은 그냥 통유리로 기도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물들 중에서 가장 다나하면서도 뭔가 신비스러운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이 개발되어서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폐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치가 좋았는데 이렇게 폐가로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그 해안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항구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양이도 만났는데 이렇게 바닷가에 고양이들도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쪽에 지금 부두공상, 이게 어제 제가 개선주라고 이름을 배웠는데, 여기는 새로 만드는 개선주가 곡선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5톤 배를 묶을 수 있는 배가 이 개선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 달살이나 보름살이 그런 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가 참 안전하게 잘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귀일어촌계라고 아마 해녀 대합실, 해녀들 옷 갈아입고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녀들의 작업 공구들이 이렇게 있고, 일찍 나와서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있고, 여기는 또 부두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낚시를 하러 가는 모습도 눈에 보였습니다. 의자도 인상 깊고, 개를 끌고 가는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침을 시작하는 모습이 참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영상을 2개를 찍었는데, 하나는 돌아오는 길에 그 황금으로 지은 집도 보고 오면서 종이시계라는 그 카페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는 링크를 하나만 걸어놨는데 실제 찾아보면 보통 2개, 3개씩 연결된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 이렇게 젊은 연인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평화로운 풍경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사람, 젊은 사람은 자세히 보니까 여자분이 배가 부른 것으로 봐서 임신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참 평화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옷도 둘이 비슷한 걸로 맞춰서 입은 걸로 봐서 신혼여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자반도 보이고 보니까 이쪽에는 아침부터 낚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네, 자꾸.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거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싱잉볼 소리가 들려서 참 고요한 그런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덕분입니다.